궁궐 바닥에 이상한 물건들이 묻혔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갈구하다 방술에 손을 댄 여인. 그녀는 정말 미쳤던 걸까요? 조선의 세자빈이 궁궐 바닥에 기괴한 물건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가루, 신발의 코.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탄생, 그리고 차가운 외면.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드릴 이야기는 왕실의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휘빈 김씨. 세자빈, 즉 조선의 미래 왕비 자리에까지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인이 왜 궁궐 깊숙한 바닥을 몰래 파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 뱀의 가루와 신발코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더 큰 권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남편의 눈길 한 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비밀스럽고 처연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세종 임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 조선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고 해시계와 물시계가 창제되고 북쪽 국경이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조금씩 살림이 나아진다고 느꼈고 조정에서는 큰 인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태평성대 속에서도 세종 임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 즉 왕위를 이을 맏아들 향해 혼인 문제였습니다. 세자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외워버리고 활을 쏘면 관역을 벗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앞다투어 세자의 영특함을 칭찬하였고 세종 임금 역시 아들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세자에게 걸맞은 배필을 찾는 일은 세종 임금에게 있어 국가의 대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종 11년 서기 1429년의 일입니다. 전국에 세자빈 간택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라 양반 집안의 처녀들은 홍기가 되면 나라에서 부르는 간택 절차에 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광인 동시에 어떤 집안에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간택에는 3번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간택, 두 번째로 재간택, 그리고 마지막 3간택까지 통과한 처녀만이 세자빈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동 김씨 가문의 한 처녀가 마침내 최후의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휘빈이라 불리게 될 김씨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조선 왕조에서 손꼽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한 집안이었고 그 가풍 속에서 자란 김씨는 예절이 반듯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용모가 단아하고 눈빛이 맑아 처음 보는 사람도 저절로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세종 임금은 그녀를 직접 보고 크게 흡족해하였다고 합니다.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처녀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윽고 조선의 왕실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경복궁의 뜰은 비단 차일로 덮이고 수십 명의 상궁과 내시들이 줄을 지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악공들의 음악 소리가 궁궐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지고 전국 팔도의 진귀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 올랐습니다. 15의 어린 신부 김 씨는 그날 무거운 예복을 입고 긴 가마에 올랐습니다. 평생 바깥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살아온 그 처녀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인 떨림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니까요. 혼례가 끝나고 새 세자빈 김 씨는 동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궁은 세자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왕의 처소보다는 소박하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의 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세자의 아내로서 조선 왕실의 며느리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자, 즉 그녀의 남편이 동궁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나날은커녕 세자는 세자빈의 처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세자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매일 학문에 정진하고 신하들과 경전을 토론하며 지극히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세자빈 김 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실록은 명확하게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자는 처음부터 김 씨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당사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가문과 왕실의 필요에 따라 짝을 맺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자향은 총명하고 감성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억지로 머무르는 것을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자빈 김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궁궐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높은 담장 안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이 좁은 동궁뿐이었습니다. 상궁들은 그녀를 마마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 호칭에 어울리는 남편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음식이 주어졌지만 나란히 앉아 밥 한 그릇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예법을 지키며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했고 밤이 되면 홀로 긴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15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이렇게 조금씩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자께서 오시겠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도 동궁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칼도 아니고 독약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귀에 조용히 건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마마,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여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속삭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세자빈 김 씨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궁궐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장사꾼의 고함 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저녁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집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싸우고 화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까지 궁중 여인들은 그 촘촘한 규칙들 속에서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세자빈 김 씨도 그 새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단정히 몸단장을 하고 시어머니인 소원왕후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를 갖추어 무릎을 꿇고 정해진 말을 정해진 순서대로 드린 뒤 다시 동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 아침의 일과였습니다. 낮에는 자수를 놓거나 경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예를 갖추어 문안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긴 정막 속에서 그나마 그녀의 곁에 있어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세자빈을 모시는 시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이 담장 안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세자빈이나 궁녀나 마찬가지였지만 궁녀들은 적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호초는 궁에서 꽤 오래 살아온 궁녀였습니다. 나이는 세자빈보다 몇 살 위였고 눈치가 빠르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세자빈이 어리고 외로울수록 호초는 더욱 자주 세자빈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궁녀였습니다. 세자빈이 입맛 없어 하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 조용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자빈은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런 호초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란 외로울수록 가까이 있는 손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자빈이 궁에 들어온 지 어느덧 2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아직 아이 소식도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를 이을 새손을 낳는 것이었으니 세자빈으로서 그녀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뒤에서 나누는 소근거림이 늘어났습니다. 세자빈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쥐어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세자께서 다른 여인에게 자주 가신다는 이야기, 왕실에서 세자빈의 처소를 거의 잊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러다가 세자빈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말들이 사실인지 소문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자빈이 직접 세자에게 달려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좁은 처소 안에 앉아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슴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희게 물들이던 밤, 세자빈은 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인지 그저 멍하니 빈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그러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마,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세자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고 하옵니다. 멀어진 남자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옵니다. 마마처럼 억울하고 서러운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그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소녀는 여럿 들었사옵니다. 세자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그런 민간의 비술에 손을 댔다가는 큰 화가 된다는 것을, 왕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2해를 넘게 쌓아온 외로움이 그 이성적인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곁에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욕심이었습니까? 세자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초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민간에서 내려오는 방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술이란 사람의 마음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던 주술적인 행위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사대부 가문에서도 은밀히 사용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호초가 이야기한 것은 특정한 물건들을 땅에 묻어 남자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비법이었습니다. 뱀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 신발의 앞코를 잘라낸 것 같은 물건들을 정해진 방법으로 땅에 묻으면 그 기운이 퍼져나가 남편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한 외부와 단절된 채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어린 세자빈에게 그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었을까? 세자빈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찌 그리 어리석었을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15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바깥 세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의지할 친정, 가족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멀었습니다. 하루하루 좁아드는 처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방법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밤 이후 세자빈과 호초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궁녀들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필요한 물건들을 몰래 구해오는 일도 호초가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눈과 귀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세자비는 그 물건들을 받아들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쪽에서는 스스로를 질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왕실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처음 비밀을 품을 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심하면 되고 내가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품고 있는 사람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립니다. 세자빈 김 씨의 비밀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궁녀 호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이윽고 조선 왕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비밀의 씨앗이 어떻게 땅속에 심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종 12년의 봄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담장 너머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리 없이 새로워지고 있었지만 세자빈 김 씨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에게 다른 여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동궁 안에 더욱 짙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자주 발걸음을 한다는 그 여인은 세자빈보다 훨씬 어리고 밝은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자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다림이 드디어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호초가 다시 세자빈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마 소녀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방법을 자세히 알아왔사옵니다. 뱀을 곱게 말려 가루로 만든 것과 세자 저하께서 신으신 신발의 앞코를 아주 조금 잘라낸 것을 함께 싸서 세자 저하께서 자주 다니시는 길목의 땅속에 묻으면 된다고 하옵니다. 그리하면 그 기운이 저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끈다고 하옵니다. 세자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먼 곳에서 새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세자빈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세자빈과 호초단 두 사람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등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달빛만을 의지하여 걸었습니다. 세자가 항문을 닫기 위해 자주 오가던 길목이 있었습니다. 동궁과 서재를 잇는 그 좁은 길 위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초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뱀의 가루가 담긴 작은 종이 봉투와 세자의 신발에서 몰래 잘라낸 악코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으로 땅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멍이 만들어지자 호초가 그 안에 물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고 발로 살짝 다져 표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자빈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빌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에게 비는 것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간절하게 빌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 사람이 이쪽을 바라봐 주기를, 제발 이긴 외면이 끝나기를. 그날 이후 방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을 하고 나자 세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초는 또 다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다른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본질입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멈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효과가 없으니 더 해야 한다는 생각,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봐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세자비는 어느새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방술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는 일은 세자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뱀을 구하고 세자의 신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며 구해온 것은 호초였습니다. 그렇다면 호초는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에 앞장섰을까요? 단순히 세자빈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궁녀로서 평생을 살아온 호초에게 세자빈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뒷배를 갖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세자빈이 언젠가 왕비가 된다면 호초의 처지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충성이었는지 철저한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비밀에 연루된 두 사람 모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세자비는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자가 다니는 길목에만 물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묻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동궁의 마당 한켠, 세자빈의 침소 문 앞, 심지어 세자가 공부하는 서재 근처까지 묻히는 물건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뱀가루와 신발코에서 점점 다른 물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호초가 구해오는 물건들은 갈수록 기이해졌고 방술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궁궐의 바닥 여기저기에 세자빈의 간절한 마음이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술도 세자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던 무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람이 생겼습니다. 동궁 마당을 청소하던 한 나인이 땅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인은 위 상궁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궁은 그것을 파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한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연적으로 땅 속에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어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이런 방술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가 세자빈의 처소와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결국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았습니다. 한 나인이 알게 되고 그 이야기가 다른 상궁에게 전해지고 그 상궁의 입을 통해 또 다른 귀에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들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자빈 김씨가 방수를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동궁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문은 마침내 한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절대 닿아서는 안 될 바로 그 사람, 세종 임금의 귀에. 세상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진실 앞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 임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간택하여 아끼던 며느리 세자빈 김씨에 관한 이야기가 마침내 임금의 귀에 닿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세종 임금이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종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세종을 한글을 만든 위대한 임금으로 기억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숭상하며 뛰어난 인재들을 아끼던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동시에 왕실의 법도와 기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은 왕실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고, 왕실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종에게 며느리가 궁궐 안에서 방수를 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종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록은 그 순간의 임금의 감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깊은 낭패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골라들인 며느리였습니다. 전국의 처녀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 간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궁중에서 금지된 방술에 손을 댔다는 것은 임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으니까요. 세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보통의 조사와는 달랐습니다. 함부로 크게 버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세자빈은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만약 이 일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왕실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믿을 수 있는 몇몇 신하들과 상궁들만을 불러 극비리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는 동궁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작은 보자기로 싼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펼쳐보니 뱀을 말려 만든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신발의 앞코를 잘라낸 조각이 나왔습니다.
세자빈의 처소 문 가까운 곳에서도 서재로 통하는 길목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묻혀있던 물건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말없이 그것들을 수거하여 세종 임금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임금은 그것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은 사람을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린 것은 궁녀 호초였습니다. 호초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그저 세자빈을 모시는 궁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이미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구해온 경로, 밤중에 세자빈과 함께 움직인 증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술의 방법을 처음 세자빈에게 알려준 것,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구해온 것, 밤중에 함께 땅을 판 것, 그 모든 것이 세종 임금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호초의 진술이 끝나고 이제 세종은 가장 힘든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인 세자빈을 직접 불러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빈 김씨가 세종 임금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17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겪어온 것들이 그녀를 훨씬 오래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자빈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임금으로서의 냉정한 판단이 그 침묵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 세자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으니까요. 눈물이 흘렀는지 고개를 들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실록은 그 장면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것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의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우리는 세종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폐위시킨다는 것은 군주로서의 결단인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세종은 이 일이 단순히 세자빈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가 세자빈에게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 어린 세댁이 그 외로움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다는 것, 그 상황을 만들어낸 데에는 왕실 전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임금이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금지된 방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어떤 사정이 있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왕실의 기강은 무너지고 나라 전체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세자빈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하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세자빈은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잘못을 저지른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위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자빈의 집안 안동 김씨 가문에서도 이 일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세자빈이 물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정과 연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자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연루될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그 무렵 세자는 어떠했을까요? 이상한 일이지만 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세자 자신의 반응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세종 임금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세자는 마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 비극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자빈에게 발걸음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떠했든 간에 이미 일은 세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빈 김씨를 폐위한다. 폐비, 왕실의 여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였습니다.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를 잃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었고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이었으며 남은 평생을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자빈 김씨의 나이 17, 궁에 들어온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폐위 명령이 내려지던 날 동궁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궁들도 궁녀들도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김씨는 그날 차고 있던 옥으로 만든 폐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세자빈의 신분을 나타내던 예복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인의 옷차림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그녀가 2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그 문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높다란 궁궐 담장이 멀어져 갔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던 그 봄날의 궁궐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세종의 결정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긋난 인연을 끊지 못했던 세자가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보살피지 못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자빈 김씨가 폐위된 것은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택이라는 제도, 궁궐이라는 구조, 그리고 여인의 감정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 시대 전체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궁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안쪽에는 화려한 비단과 옥구슬이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공손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바깥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위된 여인, 왕실에서 쫓겨난 여인,
조선 사회에서 그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문가 출신이라 해도 한번 폐위된 세자비는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7살의 김 씨는 이제 궁궐 밖의 세상에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담장 밖으로 나온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이 왕실 전체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폐위된 세자비는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궁궐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가문의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세자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을 그 집안이 이제는 폐위된 딸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눈길이 달라질 것이고 조정에서의 가문 위상도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딸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반가움과 안도감이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온 딸은 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밝고 어린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2년 남짓의 궁궐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폐위된 왕실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조선의 여인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인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좁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폐위된 세자비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보통의 사대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재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왕실과 인연을 맺었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삶은 친정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세자빈 시절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17살 김 씨에게 남겨진 미래였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도 이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궁녀 호초였습니다. 방술의 실질적인 주모자로 지목된 호초는 세자빈 폐위 이후에도 엄중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궁중에서 방술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 행위가 아니라 왕실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죄에 해당했습니다. 호초의 처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실록은 세자빈의 처분만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도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 역시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자빈에게 위험한 씨앗을 심었던 그 여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도 되돌아왔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안동 김씨 가문 전체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조정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을 잘못 가르쳤다는 비난, 세자빈의 방술에 가문이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가문을 짓눌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는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김씨 한 사람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집안 전체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살아가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 하나의 불행이 집안 전체의 그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 임금은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종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여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종은 이 일이 있은 후 세자의 혼인 제도와 왕실 여인들의 처우에 대해 여러 차례 신하들과 논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그는 며느리를 폐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는 그 결단이 완전히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세자빈이 그 지경에 이른 데에는 세자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면을 방치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왕실 전체의 책임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종의 깊은 고민은 이후 세자의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세자빈이 폐위되던 그날, 세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마에 올라 궁궐을 떠나는 세자빈을 세자는 끝내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아 볼 수 없는 미안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혼례의 날, 세자빈의 눈빛에 담겨 있었을 설렘과 기대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폐위된 세자빈 김씨는 이후 역사의 기록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녀가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실록은 더 이상 그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왕실의 기록은 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었으니 담장 밖으로 나간 여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의 페이지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세종실록 몇 줄 안에 투기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 세자빈으로만 기록된 채.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몇 줄의 기록 뒤에 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15세 궁에 들어와 17에 쫓겨난 한 여인.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이었습니다. 차가운 밤에 곁에 있어줄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을까요? 시대가 달랐고 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만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끔 믿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극은 불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극이 2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자빈 김씨가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왕실은 또다시 새로운 세자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세자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깊은 한숨이 나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여인도 첫 번째 여인과 놀랍도록
비슷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비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자빈 김씨가 폐위된 후 세종 임금은 다시 세자빈 간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첫 번째 간택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세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자빈으로 간택된 여인이 바로 봉씨였습니다. 순빈 봉씨, 훗날 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여인입니다. 봉씨는 첫 번째 세자빈 김씨와는 달리 처음에는 세자와 어느 정도 관계가 원만한 듯 보였습니다. 세자가 아주 냉담하게 외면하지는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 소식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왕실 안에 퍼졌습니다. 세종 임금도 이번에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왕실 전체가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봉씨가 세자빈이 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세자와 봉씨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세자는 또다시 세자빈의 처소보다는 다른 곳에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 다른 곳이란 권씨라는 이름의 후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자가 권씨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것은 궁궐 안에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권씨를 각별히 아꼈고 그녀의 처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봉씨는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김씨가 느꼈을 그 감정,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봉씨도 고스란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씨가 선택한 방법은 첫 번째 세자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봉씨는 땅에 무언가를 묻는 방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기였습니다. 투기란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참지 못하고 질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면 아내로서 당연한 감정이라 하겠지만 조선의 왕실에서는 세자빈이 투기를 부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 특히 세자빈이라면 남편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조선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왕이나 세자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을 수 있었고 세자빈은 그 모든 것을 덕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봉씨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봉씨가 세자의 총애를 받는 후궁 권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권씨를 험담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세자 앞에서 권씨를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심지어는 권씨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세자는 봉씨의 행동에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도 봉씨에게 그다지 깊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세자와 봉씨 사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 갔습니다. 세종 임금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했지만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다시 세자빈 문제로 왕실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종은 봉씨를 직접 불러 타일렀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덕을 갖추고 남편의 처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봉 씨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임금의 말 한마디로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고통, 다른 여인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그 괴로움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 씨는 끝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태는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봉 씨가 세자빈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 씨를 압박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권 씨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크게 노하였고 이 일을 세종 임금에게 직접 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자 스스로가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자빈 때는 방술이라는 외부적인 사건이 폐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자 자신이 세자빈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아버지 앞에 밝힌 것입니다. 세종 임금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의 기강이라는 명분이 다시 한번 세종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두 번째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빈 봉 씨 역시 폐위, 두 번째 세자빈도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봉 씨가 궁궐을 떠나던 날, 첫 번째 세자빈이 떠나던 그날과 얼마나 비슷한 풍경이었을까요? 같은 문, 같은 길, 같은 고요함.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봉 씨는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이를 잉태한 채로 궁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의 비극이 반복되자 조선 왕실 안에서는 심각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인가? 두 명의 세자빈이 연이어 폐위되었다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세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명의 세자빈이 모두 이런 상황에 이른 데에는 세자빈들만의 잘못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물음을 대놓고 입 밖에 낼 수 있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미래 임금이었습니다. 세자의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는 것은 신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물음은 조정 안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의 비극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세자빈 김 씨도 두 번째 세자빈 봉 씨도 결국 같은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면이었습니다. 세자가 두 여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그 냉담함이 두 여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속에 방수를 묻었고 한 사람은 질투를 참지 못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그 뿌리에 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자, 훗날의 문종은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자는 학문을 사랑하고 음악과 예술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자상하고
백성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간택이라는 제도로 맺어진 여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끝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둔 다른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자의 다친 마음이 두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폐위 이후 세종은 세 번째 세자빈 간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문가의 가풍이나 여인의 외모와 예절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세자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간택의 방식 자체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세 번째로 세자빈이 된 여인이 바로 권씨,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세자빈은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른 운명을 걷게 됩니다. 세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훗날 단종이 됩니다. 그러나 현덕왕후 역시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단종을 낳은 직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세 명의 세자빈, 세 번의 비극. 한 사람의 곁에서 벌어진 이 반복되는 슬픔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명의 세자빈이 연이어 궁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 왜 이 두 여인만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수많은 궁중 여인들이 공통으로 겪어야 했던 구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감옥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택.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풀면 가려서 뽑는다는 뜻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이나 세자의 배필을 정할 때 전국의 양반 가문에서 처녀들을 모아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한 명을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택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간택은 매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한 집안이 청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녀들을 공개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여인을 뽑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화려한 절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사자의 감정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택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용모가 단정한가, 몸가짐이 반듯한가, 집안의 가풍이 바른가, 건강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세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가? 두 사람이 서로 맞는 인연인가? 이것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으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두 명의 세자빈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인이라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간택된 여인에게는 퇴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택에 뽑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기뻐하고 온 나라가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철저한 구속이 있었습니다. 한번 세자빈이 된 여인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고 높은 담장은 그녀를 외부와 영원히 단절시켰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폐위가 된다 해도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실 여인에게는 재혼도 허락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감옥이었고 궁궐 밖으로 나와도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선택이 없었고 나올 때도 선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왕실 여인에게 요구된 덕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세자빈 혹은 왕비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명함, 어질, 인내, 그리고 너그러움이었습니다. 특히 너그러움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해도 질투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감정보다 왕실의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세자빈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에게 사람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했던 것, 그것이 조선 왕실 여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은 그 감정을 땅속에 묻으려 했고, 두 번째 세자빈은 그 감정을 밖으로 터뜨렸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실 여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버텨냈을까요? 물론 모든 왕실 여인이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궁중 생활을 한 왕비들도 있었습니다.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가 그러했고 성종의 왕비인 공예왕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경우들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실 여인의 행복은 그 여인 자신의 능력이나 덕목보다 남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여인이라도 남편이 외면하면 그 삶은 시작부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시대, 그것이 조선 왕실 여인들이 살아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간택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여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자 향 훗날의 문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명의 세자빈을 내쫓았습니다. 그 두 여인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데에는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었습니까? 아무도 물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를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낀 어진 군주로 기억합니다. 반면 두 명의 세자비는 역사의 기록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세종실록 몇 줄 안에 망령되고 투기한 여인들로만 남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은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종을 악인으로 단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종 역시 간택이라는 제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도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억지로 살아야 했고 그 상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그에게도 족쇄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혼인을 강제한 그 제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가장 크게 희생된 것이 여인들이었을 뿐, 그 제도 자체가 모든 이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의 역사가들도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기록에서는 세자빈들의 폐위를 다루면서 단순히 그녀들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시대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 벽을 넘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묻혔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아 이렇게 다시 이야기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이 구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간택제도도 없고 궁궐 담장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여인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보다 체면과 형식을 앞세우는 문화,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서 더 많이 희생하는 쪽이 언제나 약한 사람이 되는 현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15살에 궁궐 문을 들어서던 한 어린 처녀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가래의 날, 텅 빈 처소에서 홀로 보낸 밤들, 달빛 아래 조용히 땅을 파던 두 손, 그리고 궁궐의 문을 나서며 점점 멀어져 가던 높은 담장. 그 모든 장면들이 한 여인의 짧은 생애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와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휘빈 김씨가 궁궐을 떠난 후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방대한 역사의 보고입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 신하들의 상소 내용, 날씨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그 방대한 역사서가 폐위된 세자빈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인색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는지, 눈을 감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세종실록 11년의 기록 몇 줄 안에 방수를 행하다 폐위된 세자빈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록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자 합니다. 휘빈 김씨.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녀를 역사의 망각으로부터 조금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망령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 고립되어 있었으며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이야기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세종 임금은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제도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형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형식을 채우는 것은 결국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세종은 훗날 세자의 세 번째 배필을 맞이할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세자가 이미 마음을 두고 있던 여인 후궁권 씨를 세자빈으로 올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식과 가문보다 당사자의 감정을 우선시한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자빈의 비극에서 세종이 얻은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교훈이었지만 그래도 배움은 있었습니다. 문종은 어떠했을까요? 임금이 된 문종은 재위 기간이 불과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아버지 세종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자빈에 대한 기억을 가슴 한켠에 담고 살았을까요? 두 여인의 삶이 자신의 냉담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아예 없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상처 입힌 이들을 완전히 잊고 살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궁녀 호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은 그녀의 이후 삶도 전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고 궁궐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에게 위험한 씨앗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도 역시 궁궐이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몸부림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그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단순히 오래된 왕실 스캔들을 흥미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어디에도 손을 내밀 수 없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꼭 젊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도
평생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온 외로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괜찮은 척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휘빈 김 씨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외로움의 본질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 중에 홀로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긴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휘빈 김 씨가 평생 원했던 것은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아주 작고 단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왕좌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 화려한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주 지워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는 그 지워진 자리에 있습니다. 왕좌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자를 둘러싸고 소리 없이 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그 감정들, 그 삶들이 모여 진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진짜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봄날 채널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온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외로우셨던 날들, 서러우셨던 날들, 그리고 그 감정을 혼자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휘빈 김 씨의 이야기와 맥닿아 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오래된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휘빈 김 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단 몇 줄만 허락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몇 줄을 이렇게 긴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그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기억이 곧 기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살아나는 순간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휘빈 김 씨는 수백 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